반갑습니다. KCGI 강성부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무한한 영광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기업 지배구조 연구하고 뭐 관련된 투자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입에서 또는 뭐 높으신 분들 입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이제 또 그 필요성을 또 언급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좀 살맛 나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KCGI의 설립 과정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 대우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신한금융투자까지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를 했습니다. 채권 신용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산업 단위가 아니라 그룹 단위로 기업을 분석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배구조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책을 계속 매년 써왔었는데, 그것이 나름 이제 인기가 좋아서 계속 이 지배구조 관련돼서 20년 이상 이게 몸을 담게 됐고, 15년 정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9년 전에 PE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LK 투자 파트너스 대표이사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이제 책 쓸 때 그 큰 그룹들 회장님들도 많이 뵙고 또 관련돼서 지배구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뵀었는데, 그럼 이제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투자 기회가 있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투자자도 좋고 대주주도 좋고 모두가 좋은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PE 업계에 들어와서 관련된 비슷한 투자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 6년 전에는 KCG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진칼부터 많은 이제 액티비즘 펀드 운용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서 종합자산운용사도 자회사로 있고 또 헤지펀드도 자회사로 있는데 이제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전체로 보면 사실 액티비즘은 5%도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회사 이름에 제가 딴짓 안 하려고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클라이밋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회사 이름을 KCGI로 이렇게 썼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들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뒤로 넘어가서 저희가 투자했던 것까지,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네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의 회색 코뿔소가 저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는 없는데 그 내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인구 절벽, 기후 위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듣던 얘기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보통 가계 신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 내는 가계 신용에다가 얹어서 전세 이자를 내지 않는 전세 보증금에 또 소호 대출까지도 결국은 집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사실 다 더해서 봐야 된다. 그럼 183%나 된다. OECD 31개국 중에 1등이다. 단연. 이 가계 부채의 이슈는 이 이슈 때문에 통화 정책을 펴기도 모호하고 여러 부분에서 일본처럼 닮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게다가 이제 성장이라도 있으면 이 가계 문제 이슈를 단숨에 넘어설 수 있을 텐데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그나마 지난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어서 그렇지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을 뭐 5년 내로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도 보시면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이제 23만 명 태어납니다. 4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금 절벽, 인구 절벽, 호모사피엔스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인구 소멸국이 될 거라는 뭐 인구 통계학자 중에 뭐 저명한 통계학자 그런 얘기를 하고 경제학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가 인간의 수명을 뭐 80년으로 볼 수도 있고 100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20년 단위로 쪼개서 또는 25년 단위로 쪼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그 CIO께서도 오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그 연금의 고갈 이슈도 우리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봐도 우리는 겨울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초창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지금 뭐 저희가 다른 나라도 49%에 비해서 우리 7%밖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리뉴얼블 에너지 100에 대한 부분, RE 100에 대한 부분에서 심각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용인에다 공장을 못 짓고 하이닉스가 용인에다 공장을 못 짓고 미국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잠재력을,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수출을 해서 번 원화가, 달러가 원화로 안 바뀌고 그대로 다시 미국으로 재출자돼서 달러로 계속 출자돼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크로에서 큰 위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도 그렇듯이 또 수출을 해서 글로벌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서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기업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고 창의성이 발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이 발현돼야 되는 용광로라고 제가 부르는데 용광로로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뭐 매번 얘기하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 책의 제목인데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라고 이제 놈놈놈에서 떠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좋은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 알고 보니까 대주주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주주가 왜 이상하냐, 대주주가 뭐 상속세를 핑계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기업의 이익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으로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지배주주의 이해관계하고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볼 수 없죠. 기업 지배구조가 좋다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개의 인터레스트가 얼라이먼트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크로 부분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의 상생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 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뭐 세금 깎아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해야 된다. 상법에 있어서 이사의 충실 의무 전체 주주로 확대해야 된다. 자사주 의무 소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뒷부분에 이제 오늘 주제가 승계는 아니지만 올바른 승계 문화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년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희망을 본 부분은 작년에 ACGA에서 분류하는 아시아 12개국 중에 기업 거버넌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랭킹이 9등에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한 줄로 돼 있더라고요. 라이즈 오브 리테일 인베스터, 쉼표하고 액티비즘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우리 개미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1,40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6년 사이에 600만에서 1,400만까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1,400만이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한 정치권자들 입장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또 액티비즘도 부상하고 있다는 부분도 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참 최근에 부러운데 순위가 5위였던 것이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이 뭐 29%, 대만 85%, 일본 94%, 우리 시장만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쌉니다. 싸다는 거 외에는 장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언더퍼폼했다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자, PBR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의 PBR 1배 미만인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나 됩니다. 그리고 0.6배 미만인 경우도 46%나 됩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당장 청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계속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PBR 0.1배짜리 회사도 대기업 중에 굉장히 큰 그룹사 지주회사 중에 있죠, 우리나라에.
0.1배면 당장 청산하면 10배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속세 절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사회적으로 또 주주들한테 정말 행복한 것인가 다시 되묻게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룹들이, 제가 이제 만나보는 많은 그룹의 회장님들은 뭐 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정체되고 있어요. 기업의 회장님들도 이제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뭐 3세대의 그 지배주주 회장님의 경우에는 아버님한테 대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성장을 해보자, 가치 창출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회장님들도 과거에 망한 회사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지 되게 많이 보수화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수도권에 골프장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서울 뭐 강남 쪽에 빌딩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 어디서 월화수목 금토일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혁신을 하냐, 이런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전문 경영 체제만 참호파기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 경영 체제도 참호파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PBR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아닐까. 기업 지배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자들. 그래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너무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영국 명미법과 대륙법의 곳곳의 장점들을 흡수한다면서 여기저기 누더기로 법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곳곳에서 틈새가 많습니다. 돈 빼먹기가 너무 쉬워요. 아직 많이 보완됐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포괄적으로 파지티블리 어떤 뭐 규제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승계를 핑계로 온갖 뭐 불법을 일삼는 경우들도 많고, 지배주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이 없고, 법과 제도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언론은 광고에 목매여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편보다는 기업가의 편을 드는 경우들이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뭐 올해 장기 투자 해봤자 국투에서 장투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장기 투자 해봤자 별로 얻는 게 없었다라는 과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런 뭐 캐시플로우 모델도 있고 디비던드 모델도 있고, 이런 평가 모델에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기업의 가치가 늘어나면 그것이 주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왜 반영이 안 되느냐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일단 회사가 돈 번다고 해서 그게 주주들 몫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배주주를 제외한, 우리가 이제 오너라고 표현하는데 기업이 상장을 하면 오너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오너는 100% 소유하고 있는 동네 빵집 사장님들을 보고 오너라고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와 나머지 일반 주주, 그 일반 주주에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많을 거예요. 일반 법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투자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분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분모 부분에서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안 나온다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어서 현금이 많이 쌓였는데 그 쌓인 돈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골프장 사고 건물 사고 이러고 이제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님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또 그 회사 투자한 투자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정말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맡겨준 사람, 자기를 믿고 회사에서 같이 고생해주는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야죠. 그게 옳은 경영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ROE를 높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리턴에 대한 부분들도 커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의 일부냐 하면, 커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까고 또 까다 보면 그 맨 꼭지에 남는 거 하나는 결국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돼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결국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자들까지 확장할 필요도 당장 없이,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당장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라도 얼라인먼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적에, 그거를 깨뜨렸을 적에 이사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사실 이렇게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이사들한테 일반 주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다라는 거고, 법으로 아예 못 바꾸든지 아니면 판례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실한 의무만 잘 해놔도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놓으면 그 안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무리 좋은 뭐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틈새를 찾아봐야 결국은 누군가 손실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돼서도 결국 문제 제기됐던 핵심이 저 문제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하거나 지주회사 전환 시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됐었고, 그 결과 나라 규모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지주회사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세금을 덜 냅니다. 왜냐하면 홀딩 컴퍼니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다 얹어서 커플 거버넌스까지 엉망일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죠. 그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대주주 상속 증여세 합리화, 이걸 합리화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거를 상속 증여세 세수 뭐 부자 감세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일반 주주 국민연금 모두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지금 15% 하고 있는데 1%만 수익률이 올라가도 수익률 가정 1%만 올라가도 5.2년이 소멸 시기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1%를 더 부담률을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1% 올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해도 되는 부분들이 뭐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 상속 증여세를 합리화시키고 그 결과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면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속세율이 PBR 1배인 미만인 회사들은 사실 저성과자예요. 저성과자한테 그 낮은 PBR로 상속세를 물리게 하면 누가 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세를 걷는 기준 자체가 북밸류와 마켓밸류 중에 큰 걸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지금 뭐 국토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그 금투세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금투세 혜택도 없다면 정말 누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느냐,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지.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숫자로 보면 늘었지만 아직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뭐 본격적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뭐 지난주에 그 금감원에서 뭐 소집해서 행동주의 펀드 대표들 이렇게 모였는데 뭐 다 모여서 더 해보니까 1조도 안 되더라고요. 운용 규모가.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규모고 아직 걸음마 된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그런데 뭐 행동주의 펀드가 저는 자연적으로 뭐 제가 처음에 저는 시작할 때는 약간 뭐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인생의 미션이라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평가가 지속되면 누군가는 이 가치, 내재 가치와 시가의 이 차이를 좁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정의의 사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이거 이익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트리식 밸류와 마켓 밸류가 다를 경우에 그거를 좁혀주는 모더레이터 역할을 한다, 오히려 균형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만히 투자해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한마디라도 옳은 말을 하고 회사가 나쁜 짓 할 때 하지 말아라고 하거나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투명성을 개선하자, 또는 뭐 더 할 수 있는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재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밸류 크래커를 넘어서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에 많이 못 미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경우에 보면 너무 부러운 것이,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 주가 자체도 아까 앞에서 많이 올랐던 걸 보셨겠지만 주가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배당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식 수가 줄어서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이 40%나 차지합니다. 전체 이익 100%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럽다. 우리나라도 있는 거 당장 소각하면 기술적으로 3,620% 간다. 저희가 뭐 추정을 해보니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가지 않고 4,000포인트 훨씬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더 기대감들이 형성될 것이니까요. 자, 저희가 했던 그 투자 건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저희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또 강국희 차장님이 꼭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액티비즘 펀드도 있고 뭐 KCGI가 뭐 다양한 펀드를 하는데, 저희 이제 KCGI의 경우는 이제 지난 6년 동안 20% 이상의 IRR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름 운 좋게 이제 좋은 수익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중에 뭐 많이 기여한 것들이 이제 한진칼, 오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뭐 나머지 펀드들도 그로스 펀드도 있고 또 크레딧 펀드도 있고 다양한 펀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하면 떠오르는 게 한진칼이니까 한진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채기를 내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니네들은 뭐 먹튀하는 거 아니냐, 단기 투자하는 거 아니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3년 반 동안 투자를, 나름 긴 세월 투자를 했고요. 한국의 이 단타 문화에 비하면 굉장히 긴 세월 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처음 투자했을 적에 저희 요구 사항들이 케이터링, 부동산, 호텔, 쓸데없는 좀 ROE 낮은 자산들 매각하고 자본을 재배치하자라는 얘기. 그다음에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너무 과도하게 항공기를 산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9년에 뭐 항공기 30대를 구매하려고 하는 거, 보잉사에서 당시에 보잉사 비행기가 하늘에서 매달 한 대씩 떨어질 때 구매하려고 하는 거 뭐 리베이트 의혹까지 제시하면서 못하게 막았던 적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2019년이었는데 그게, 그러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그 항공기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12조의 부채가 더 얹어지니까, 그 당시에도 부채 비율이 1200% 영부채 포함해서 넘는 회사였는데 2000% 이상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라 해서 했었는데 실제 부채 비율이 지금 210%까지 감소를 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투자할 때만 해도 뭐 2017년이었나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때 한 해를 빼고는 10년 동안 단기 순이익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한항공이. 그런데 저희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순이익을 희한하게 어디서 가져오는지 냅니다. 자, 처음에는 코로나 효과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 끝났는데도 지난 2년 동안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저희가 하자고 했던 것들이 안 된 게 없습니다. 저희를 계속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지만 회장님이, 그렇지만 저희 얘기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의 힘은 굉장히 셉니다. 옳은 말은 멀리 가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던지면 당장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꼭 이기는 게 행동주의가 승리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7,000원부터 주식을 사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6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폭락을 했으면 저는 제가 먹튀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때 한 몇 개월은 빠졌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회사가 분명히 좋아진 게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언론에서도 또 좀 좋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고, 좀 따뜻한 눈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업 사냥꾼 얘기를 하는데 뭐 기업 사냥꾼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사실 뭐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도 또 뭐 미국의 뭐 유명한 KKR이나 큰 뭐 기관들 뭐
퍼싱 스퀘어도 그렇고 뭐 처음에 기업 사냥꾼 소리를 다 들었어요. 뭐 그만큼 약간 혁신가는 또라이 소리를 좀 듣더라도 남들이 싫어하는 얘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투자자들이 우리의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수익자들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셈 임플란트도 뭐 아쉽게 더 해보려고 했는데 투자한 지 뭐 3개월 만에 저희가 들어오고 나니까 바로 MBK, UCK 펀드에다가 팔고 엑시스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저희 문제의 근원이 저는 최규혁 회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규혁 회장이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내부 통제 시스템도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펀드가 지금 대주주가 되고 지배 구조는 그 자체로 엄청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수익도 많이 나고요. DB 하이텍은 아직도 저희가 엑시스는 안 했지만 뭐 80% 정도 엑시스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전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80% 지분을 제가 이거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15%도 안 됩니다 수익률이. 근데 빨리 팔았다고 먹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요구한 것들이 4가지입니다. 김준기 회장 퇴진하라,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하라, 그다음에 뭐 장기 투자 계획, 니네들은 꿈이 없다, 꿈 좀 심어라, 해외에서 뭐 자금을 좀 끌어오든 JV로 투자를 하든 5조 이상 12인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지주회사하고 부실 계열사인 동부제철이죠. 옛날에 메탈이라는 회사를 매달 100억 이상 적자 나는 회사를 왜 합병시키냐, 그거 합병 철회해라. 그래서 합병 철회도 이루었고 12인치 투자 계획, 5조대 투자 계획도 실제 발표했고 지배구조 개선 요구사항 다 들어줬습니다. 저희 국민연금 출신의 한 분을 저희가 사회이사로 이번에 후보 추천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가지만 안 들어줬는데 김준기 회장님이 퇴진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준기 회장님이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명예회장님인데 보드 멤버도 아닌데 어디서 물러나라는 말이냐.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거 빼고는 다 들어줬는데 이 들어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니네 주식을 우리한테 싸게 팔아라. 그래서 니네 KCGI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오면 DB그룹도 드디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가 훨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요건 30% 요건은 있잖아요. 자회사 지분 30% 충족해야 되는데 뭐 다 더해봤자 20%도 안 되는 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분을 사감으로써 해서 지주회사 전환에 전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주회사 전환이 되면 지주회사 전환을 미루기 위해서 주가를 억지로 낮추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의리 없이 팔고 나갔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직 20% 남아 있고요.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이런 펀더멘털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개개 펀드 투자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시간은 오늘 안 될 것 같고 승계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브로그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저희 투자했던 내용들이고요. 기업 승계라는 분들 많은 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캐피탈이라고 해서 금융자산만 물려주면 된다.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자산들이죠. 눈에 보이는 자산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진짜 물려줘야 될 가치는 인텔렉추얼 캐피탈이고 휴먼 캐피탈이고 소셜 캐피탈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야 이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은 원래 지금 보시다시피 95년부터 2023년까지 뭐 30년 이상 생존한 기업 30% 미만입니다. 원래 많이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계속 우리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되게 착각이고 자기 재산을 가장 빨리 까먹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유능한 자녀보다 더 유능한 전문 경영인 또는 회사 내부에서 육성을 해서 양자를 삼으면 됩니다. 일본 속담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화폐의 가치는 지난 100년 동안 99% 금에 비해서 가치를 까먹었죠. S&P 500에 비해서는 99.8%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자꾸 현금 물려주는데 세금 좀 절감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다 보면 회사 자체가 줄어들어서 본질을 까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장에 대한 노력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하기를 하면 안 된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지배주주 회장님들을 만나면 뵐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뒷부분에서 Q&A 또 있으니까 더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관객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용감한 한 분이 계시네요. 네. 이런 자리에서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네, 대표님, 저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S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제 대두가 되면서 저희 역시도 이제 ESG 투자, 특히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지만 대부분 이제 기업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이제 대주주가 이제 지배하는 구조로 인해서 한국 시장이 되게 이제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대신에 주주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부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지배주주나 아니면 그 주변 분들이 부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제 이 부분 아니면 단타 투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전략을 저희가 만드는 게 생각보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모두가 한 통속이에요. 기득권자들이. 그러니까 지배주주 회장님들은 네트워크가 좋아요. 뭐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정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뭐 그다음에 법조계 계신 분들, 또 언론사 계신 분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저는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살아왔다 생각 안 하는데 악마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넘어서느라고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 경호원 데리고 다니고 집에 CCTV 30개씩 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렵지만 그 안에서 또 너무 그렇기 때문에 크게 처음부터 제가 한진칼처럼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리지 않고도 약간만 넛지 정도만 해도 가치가 딱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평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물반 고기반 수준으로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기업 지배구조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사연들이 많아요. 집안마다. 집안의 형제들끼리 싸우면 꼭 저한테 찾아와요. 먼저. 그래서 제가 맨날 그게 상담해 주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간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막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심한 경우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형제들끼리 싸우는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어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자 안들이 있으면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뭔가 개선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을 적에 그게 제일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기업 사냥꾼 소리도 덜 들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또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런 자금을 또 받아야지, 장기 투자로 맡겨주는 자금을 받아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액티비즘 펀드가 아직 도입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수는 많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너그러운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그런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뭐 그런 욕도 제가 좀 덜 먹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저 자체가 착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실 한진칼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제가 남매들끼리 싸우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1년 있다가 돌아가실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처음 투자할 때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 끌어가는 거고, 오히려 대화를 안 해줄수록, 회사가 대화를 안 해줄수록 더 액티비스트는 더 공세적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엑시트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오히려 회사가 더 급진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액티비스트들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면요, 동부그룹처럼, 그럼 저희가 명분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 니네 하자는 대로, 니네 옳은 말이네, 옳은 말이니까 나 니네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먹을 게 없어요, 반대로.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례가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되게 역설적이죠. 예, 그렇습니다.